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잭슨홀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이에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작년 잭슨홀 발언과 비교를 해보자면 오히려 더 매파적이었다는 시장의 평가도 있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만 보면 네. 매파적이었었고요. 이번 잭슨홀이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연준의 프레임워크를 개정을 하게 되는데 2020년에 한 번 개정을 했고요. 올해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가와 관련돼서 기존에는 팬데믹 터지고 나서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 물가가 조금 낮았을 때랑 높았을 때를 평균 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타겟 물가 목표제로 전환을 했고요. 기존의 물가 목표였던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물가랑 비교를 해보면 타겟 물가 목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목표 물가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시장은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파월이 고용시장을 조금 더 연준의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있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금리는 낮아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작년 그 잭슨홀 미팅이랑 비교해 보면 작년 잭슨홀 미팅 이후로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연준 FOMC에서 50bp B컷 인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와 비교해 보면 물가는 그때보다는 지금 살짝 좀 높아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고용 지표는 그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 다만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B컷보다는 25bp 베이비컷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에 대해서는 FAIT를 폐지하고 FIT로 전환을 했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발언 이후 B컷이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은 B컷보다는 25p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주목했던 건 파월 의장이 결국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데 미국 고용도 좀 살펴주실까요?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우선 네. 떨어진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5, 6, 7월 고용 지표가 속보치에 이어서 이제 실제치를 발표됐는데 수정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수정이 됐어요. 18만 명을 발표했다가 2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고 일부 그 경제위원은 발표를 하지 말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9월 초에 있는 8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수준인 한 7만 명 정도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5, 6, 7월 고용지표가 5, 6, 7월이 2만 명을 하회한 수준이었었는데 그 정도 고용지표면은 사실은 B컷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시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 참가 활동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실업률도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의장은 미국 고용 시장을 두고 공급과 수요 모두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급도 그렇지만 고용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결국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시각을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 고용 시장부터 조금 더 네. 말씀을 드리면 특이한 상황입니다. 수요도 줄고 있고 공급도 줄고 네. 있습니다. 수요가 준다라는 부분은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공급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도 엮여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참가 활동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 6월 실업률이 4.2에서 4.1로 떨어졌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실업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오히려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참가 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7월에 다시 4.2로 올라온 모습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실업률은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라면 수요의 둔화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올라간다 또는 고용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는 관점 자체가 경기가 그동안에 과열돼 있다가 앞으로는 이제 식어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수준을 보여줬던 실업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 5일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살짝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배드 이즈 네. 굿 국면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우선은 증시에서는 통화량이 풀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드 이즈 굿이었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이제 경기가 과열 국면에서 점차 이제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고용 지표처럼 말도 안 되게 속보치에서 실제치가 이제 얼마 전에 7월 고용 지표가 7만이었었는데 7만에서 다시 또 2만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쇼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8월 고용 지표도 7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과거의 평균 수준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앞으로의 고용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네.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고용 시장과 관련돼서 경기가 이제 둔화 국면에서는 반대로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착륙이다라면 그래도 앞으로 큰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배드 이즈 굿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경착륙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배드 이즈 배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전체적인 매크로 국면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이 반가워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하나가 관세에 따른 물가 압력을 일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인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PCE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PCE 물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얼마 전에 PPI가 힌트를 충격을 줬죠. 줬었던 것 같아요. 전월 대비 0.9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다라면 PCE 지표도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은 관련돼서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관세가 시작된 건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권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고요. 파월이 말한 일시적이다라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이 만약에 한 3개월 정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동안 물가가 오르게 된다라면 올해 연말이 되면 CPI나 PCE 기준으로도 3.0%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특히나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심어줬기 때문에 인하를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반대로 물가가 발표될 때마다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 PPI 급등에서 봤듯이 언제든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죠. 부서장님께서는 9월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몇 차례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고용 지표만 보면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쇼크였기 때문에 네. B컷 인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고용만 같습니다. 봤을 때. 고용만 봤을 네. 때. 문제는 연준의 양대 책무는 고용과 물가의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면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심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그 양대 문제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하냐 경중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면은 우선 고용이 심각하게 부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bp 인하는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물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국면이기 때문에 B컷보다는 25bp 인하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물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월의 뉘앙스에 따르면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9월 FOMC 인하하고 나서 12월 FOMC에서 다시 한번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에서는 아무래도 B컷보다는 25bp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9월 FOMC 이전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경제 체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5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전망을 했을 때 올해 0.8%, 내년 1.6%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 0.8%라는 숫자는 과거 역대 기록을 보더라도 엄청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숫자고요. 지금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또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됐고 또 품목관세가 반도체나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지금 부여를 할 계획을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국면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지금 소비가 진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폭의 진작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일 모레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기존의 0.8% 성장에서 한 0.9에서 1.0% 성장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성장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의 경제 환경이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은 결국에 수출국이죠. 한국 경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시적인 악화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 충격이 가장 직접적인 예를 우리가 경험했던 게 철강 관세였거든요. 지난 4월에 이미 철강 관세에다가는 품목별 관세를 매기면서 네. 지난 7월 철강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반도체와 의약품이 철강처럼 그렇게 급감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이랑은 조금 품목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우선은 반도체라던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과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처럼 수출 물량이 급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가 매겨진다라면 우선 반도체 업종에서는 최혜국 혜택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목을 바꾸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고령화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 부양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서장님께서 앞서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내년까지도 좀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논의가 심화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단행하고 나서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당장 9월 초에 2026년도 정부 예산안도 발표가 되는데요. 관련돼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추가적으로 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재정 건전성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미 세수 부족을 몇 년간 겪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라면 내년보다는 오히려 내후년에 재정을 조금 공격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경기 국면은 사실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8%라는 수준은 과거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 거고요. 과거에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없이 저성장 국면을 지금 5개분기 연속 제로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동시에 펼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 한국은행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6월 27일 날 그 6.27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기 바로 후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6.27 가계대출 규제 덕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상승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7월 가계부채가 2조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월이 6조 정도 늘어났던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가계부채도 이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27 가계대출
규제의 역량이 지금부터 저는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담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6월 27일 전에 계약서를 네. 써놓은 분들은 대출이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7월보다는 오히려 8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하에 대한 부작용일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가계대출도 여전히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의 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을 보고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볼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걷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환율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00원대까지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환율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한국의 환율은 미국이 결정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주 잭슨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딱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었었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의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금리와 연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는 결국 또 9월 FOMC가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다시 9월 FOMC는 PCE와 고용지표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PCE와 고용지표가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보였던 환율 레벨이었던 한 1,390원에서 1,410원대 밴드에서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자체의 요인으로만 본다라면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연동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CE와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에 금리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사실 미국의 FOMC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시고 또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몇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네. 엄청 슈퍼 비둘기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한 70%를 네. 동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소수 의견이 30%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하 전망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장률 0.8%면은 엄청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인하를 했을 때의 부작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인하했을 때의 부작용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수도권의 집값과 가계부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집값은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27 가계대출 규제 전후로 저는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지표의 경우에는 627 가계대출 규제 전에 계약해놓은 물건들이 계약이 되면서 거래량과 집값의 상승세를 도모했다라면 지금부터 8월부터 앞으로 나타날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가계대출은 당국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장 국면에서는 올해 0.8%, 내년 1.6%의 성장을 보인다라면 이 부분이 오히려 한국은행은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0.8% 저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역성장 요인이 국내의 건설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4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설 투자 환경 자체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와 함께 수출 국면에서도 지금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올해 8월 기준금리 인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차 소비 쿠폰 지금 지급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라도 빨리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이 같이 펼쳐져야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인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도비시하게
한 번 인하가 아니라 올해 연내 2번 인하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이지만 부서장님께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반대로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이 한미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 영향을 당연히 줄 텐데요. 네. 우선은 확률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치로만 보면 낮은 것 같습니다. 크지 않죠. 네, 네. 우선은 금통위 인하율 동결 확률을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FOMC 인하 확률을 지금 한 90%로 보고 네. 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소수 의견대로 만약에 8월 금통위에서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9월 FOMC까지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한 며칠이죠?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그렇죠. 갭이 2.25까지 네.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갭차가 2.25까지 벌어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기준금리 갭이 벌어지고 시장금리 갭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원달러 환율 1,410원대 밴드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 상단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짧은 기간, 20일 동안에 우리가 목도할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한다면 일시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지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다음 주면 9월이 시작이 되죠. 9월에 내년 예산안도 편성이 되는데 내년 예산안 어떻게 전망하시고 국고채 시장 영향까지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이제 한국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 예산안입니다.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에 정부 예산량을 크게 늘리고 그렇게 크게 늘리게 된다라면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우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채권 시장 금리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생각해 본다라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크게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5개년 정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5개년 정부 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210조 원에 대해서 국고채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동안 남아 돌았던 세금을 충당하고 아니면 세금을 아껴서 210조 원을 만든다라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돼서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다른 예산안에서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상치를 작년 2025년 정부 예산안이 670조 원이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73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700조 원 정도 예산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0조 원이면은 연간 매년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가까이는 정부 예산안이 늘어났던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내년 정부 예산안이 채권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특히나 재정적 지금 GDP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기보다는 오히려 내후년에 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예산안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통화 정책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쪽도 한번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OJ 총재가 잭슨홀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주요 국가들은 다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이제 미국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내리기 시작을 해서 내리고 있는 과정인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작년 한번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고를 하고 인상을 한다라면 그래도 충격은 덜하겠지만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요 국가들 다 내리고 있는데 미국만 올려버리면 그동안 전 세계에 풀려있던 일본 자금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돌아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직접적으로는 한국과 가까운 국가입니다. 한국과 막 가까운 국가인데 절대적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갭은 여전히 높지만 한국이 8월 아니더라도 10월에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의 터미널 레이트를 한 2.0 요 정도 내외에서 보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0.5, 0.75, 1.0 이렇게 올려가게 된다라면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의 갭차가 점점 붙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 채권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기존에 일본의 자금들이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갈 가능성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다른 주요 국가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일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지금부터는 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에 만약에 BOJ가 금리를 인상한다면 시장에는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원태 SK증권 자사전략부 부서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부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